12시 반이 되자 심부름꾼의 역할을 맡은 줄리오가 수도원 문 앞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추기경께서 보내신 사자다. 곧 문을 열어라 하고 고함쳤다. 첫째 문 곁의 조그만 창문에서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대답하는 용병들을 보고 그는 기뻐했다. 관례에 따라 그는 종이 쪽지에 이름을 써서 건네주었다. 파수병 한 사람이 이 종이 쪽지를 문지기 수녀한테로 가지고 갔다. 문지기 수녀는 둘째 문의 열쇠를 갖고 있고 비상시에는 수도 원장을 깨우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회답이 올 때까지 45분 동안을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줄리오는 부하 대원들에게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느라고 애를 먹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민들 중에는 겁을 집어먹으면서도 살금살금 자기 집 창문을 열어보려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 이윽고 수도원장에게서 좋은 소식이 왔다. 수도원 측 용병들은 대문 여는 것을 귀찮게 여겨 작은 창문에서 길이 대6자 되는 사다리를 내려주었으므로 줄리오는 그것을 타고 용병 파수막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종복으로 변장한 2명의 부하를 데리고 올라갔다. 창에서 파수막으로 막 뛰어내리려는 순간 그는 우고네의 시선과 마주쳤다. 우고네 덕분으로 파수막의 놈들은 남김없이 곤드레가 되어버렸다. 줄리오는 용병 수령에게 깡피레알리 가의 종복 3명을 도중에 호위로서 병졸로 변장시켜서 데려왔는데 이놈들이 오다가 고급 브랜디를 샀다. 광장에 남아서 기다리는 것도 고역일 테니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말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줄리오는 그 2명의 부하를 데리고 파수막에서 통로로 나오는 계단으로 내려왔다. 어떻게든지 대문을 열어라 하고 줄리오는 우고네에게 속삭였다. 줄리오 자신은 문 안이 철문까지 갈 수 있었다. 거기 있는 문지기 수녀는 지금 자정이 지났기 때문에 당신을 수도원 안으로 들여보내면 원장은 이 사실에 관해 사교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원장께서는 어린 수녀를 내보내셨으니까 가지고 온 편지를 이에게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고 말했다. 이 말에 줄리오는 깡피레알리 나리께서 갑자기 임종하시게 되어 온 집안이 벌컥 뒤집혔기 때문에 의사가 쓴 신임장밖에는 갖고 있지 않으며 깡피레알리 부인과 그 따님께서 아직 이 수도원에 계시면 2분께 직접 구두로 자세히 말씀드리고 또 원장님께는 여하튼 직접 만나 뵙고 구두로 자세히 보고 드리라는 부탁을 받고 왔노라고 대답했다. 문지기 수녀는 신임장을 받아들고 이 사실을 전하러 들어갔다. 문 옆에는 원장이 보낸 어린 수녀만 남아 있었다. 줄리오는 이 수녀에게 말을 걸어 농담을 하면서 문의 굵은 쇠창살 사이로 손을 넣고 웃으면서 문을 열려고 했다. 수녀는 몹시 겁이 많았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줄리오의 장난을 진짜로 생각했다. 그래서 줄리오는 호기를 놓칠까봐 조바심이 나서 경솔하게도 한 줌의 금화를 꺼내서 수녀에게 내밀고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면서 몹시 피곤하여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런다고 변명했다. 자기가 서투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사본의 작자는 말하고 있다. 금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로서 행동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줄리오에게는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다. 사실 문 저편에 한자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는 수녀를 사로잡는다는 것은 문제도 없었던 것이다. 금화를 보고 이 수녀는 놀라서 허둥댔다. 나중에 이 수녀가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줄리오의 말하는 태도로 그가 단순한 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대번에 알았다는 것이다. 어느 수녀의 연인이 미래하러 온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이 수녀는 신앙이 돈독한 처녀였다. 공포에 사로잡힌 수녀는 넓은 안뜰에 있는 작은 종의 끈을 힘껏 잡아 흔들기 시작했다. 종은 대번에 귀청을 찢을 듯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울리기 시작했다. 전투 개시, 조심들 해! 하고 줄리오는 부하를 향해서 외쳤다. 줄리오는 자기가 간직하고 있던 열쇠를 꺼내서 쇠창살 사이에 팔을 넣어 문을 열었다. 이것을 본 어린 수녀는 벌써 다 틀렸구나 하고 체념하고 쓰러지듯 무릎을 꿇고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외치면서 성모경을 외기 시작했다. 이때도 역시 이 수녀가 아무 소리도 못 지르게 했어야 옳았을 것이나 줄리오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부하인 한 사람이 그녀를 붙잡아서 손으로 입을 막아 버렸다. 그 순간 줄리오는 후면의 통로에서 총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우고네가 이미 대문을 열어놓았으므로 밖에 있던 부하들이 발소리를 죽여 살금살금 들어오고 있던 차에 다른 사람들만큼 술에 취하지 않은 파수병 한 사람이 있다가 창살로 된 창문에 다가가서 많은 사람들이 통로에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서 그들을 꾸짖으면서 앞으로 가지 말라고 고함을 쳤다. 그를 상관하지 말고 그대로 철문 쪽으로 나갔어야 했을 일이었다. 실제로 선두에 선 부하들은 그렇게 했다. 그런데 맨 뒤에 있었던 그날 오후 임시로 모아들인 농부 중의 한 사람이 창문 너머로 고함을 지른 이 용병에게 느닷없이 권총을 발사해서 사살해 버렸다. 이 심야의 총성과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본 취한들의 고함 소리로 그날 밤 숙소에서 자고 있노라고 우고네가 돌린 술을 얻어먹지 못한 다른 용병들은 잠옷바람으로 통로로 뛰쳐나와서 브란치 보로떼의 부하들을 맹렬히 공격하기 시작했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 소란은 줄리오가 철문을 열었을 때 일어났던 것이다. 줄리오는 2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화원을 가로질러 기숙생의 방 계단으로 통하는 작은 문으로 달려갔으나 대여섯 발의 권총 세례를 받았다. 2명의 부하들은 쓰러지고 줄리오도 오른팔에 한 발을 맞았다. 이것은 깡피리알리 부인의 하인들이 발사한 권총의 탄환이었다. 부인의 하인들은 부인의 명을 받아 화원에 진을 치고 있었고 부인이 사교에게서 받은 인가장에 의하여 여기에 진을 칠 것을 허락받은 것이다. 줄리오는 단신으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화원에서 기숙생방 계단으로 통하는 그 작은 문으로 달려갔다. 이 문을 때려 부수려고 애를 썼지만 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부하들을 불러보았으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들은 그때 죽어가고 있었다. 줄리오는 캄캄한 속에서 깡피레알려의 하인 3명과 맞서서 단도를 휘두르며 싸워야만 했다. 부하를 부르려고 줄리오는 현관 철문께로 달려갔다. 문은 닫혀져 있었다. 늙은 정원사는 어린 수녀가 울린 종소리에 잠을 깨어 그 긴 쇠 빗장을 양쪽에서 내려버리고 자물쇠까지 잠가버린 것이었다. 도관에 든 쥐꼴이 되었구나. 줄리오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는 잠금으로 자물쇠 하나를 비틀어 열려고 해보았으나 잘 되지 않았다. 잘만 되면 쇠 빗장을 하나 벗길 수가 있어서 한쪽 문짝을 열 수가 있는 것이다. 잠금은 자물쇠 고리에 걸려서 부러졌다. 그와 동시에 화원에서 뒤쫓아온 부인의 하인 한 사람에게 어깨 끝을 칼로 맞았다. 획 돌아서서 철문 쪽으로 바싹 몰려 쳐들어오는 사람 수가 많다는 것을 직감했다. 다행히 주위가 깜깜했으므로 겨우 쇠사슬로 엮은 갑옷만이 칼에 맞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무릎에 상처를 입었다. 너무 바싹 대들어 칼을 쓰지 못하고 있는 병정에게 달려든 줄리오는 단도로 상대의 미간을 노려서 한 칼에 찔러 죽이고 다행히 그의 칼을 탈취했다.
숨을 돌리고 그는 문 왼쪽 안뜰 쪽으로 가서 몸을 사렸다. 달려온 부하들이 문의 쇠 창살 너머로 총을 대여섯 발 발사하여 하인들을 쫓아버렸다. 이 정문 밑에서 권총을 쏠 때마다 번쩍거리는 불빛으로 겨우 사물을 가려볼 수 있을 정도였다. 나 있는 쪽으로 쏘지 마라 하고 줄리오는 부하들에게 고함쳤다. 그러자 그 하사가 쇠창살 저편에서 매우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쥐덫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려 우리 편은 3명 쓰러졌습니다. 대장님 계시는 반대편 문설주 밑을 부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총알이 저희들 쪽으로 날아오니까요. 아마 화원에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깡필에 알린의 하인들이다. 줄리오가 이렇게 말하고 하사에게 다시 말을 걸려고 했을 때 이 정문의 화원 가까이 곳에서 소리나는 쪽을 목표로 하여 권총 탄환이 그들에게로 날아왔다. 줄리오는 문으로 들어가서 왼쪽 문지기 수녀의 수의실로 피신했다. 그는 거기에 거의 사람 눈에 가물가물한 난포불이 마돈나의 상 앞에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꺼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난포를 집어들었다. 자기 자신이 떨고 있음을 깨닫자 그는 서글퍼졌다. 쿡쿡 쑤시는 무릎의 상처를 살펴보았다. 피가 철철 흘러나오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조그만 나무 안락 의자에 한 여인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그것이 엘레나가 신뢰하고 있는 하녀 마리에따라는 것을 알자 줄리오는 깜짝 놀라 힘껏 잡아 흔들었다. 어머나 줄리오 도련님 편인 마리에따까지 죽이시렵니까? 하고 하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다. 웬 당치도 않은 소리라. 엘레나에게 전해라. 주무시는데 소란을 떨어서 매우 죄송하다고. 그리고 몬테가비의 아베 마리아를 생각해 달라고 말이다. 이건 알바노의 정원에서 걷고 온 꽃다발이다. 피가 조금 묻었으니 씻어서 갖다 드려라. 이때 통로 쪽에서 화성총의 일제 사격 소리가 들렸다. 수도원 척 용병들이 줄리오의 부하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작은 문의 열쇠는 도대체 어디에 있지? 그것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것은 정문의 새 빗장의 열쇠입니다. 이것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줄리오는 열쇠 뭉치를 움켜잡자 수의실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젠 담벽을 부수지 않아도 된다. 겨우 문의 열쇠를 가져왔단 말이다. 하고 줄리오는 부하에게 말했다. 줄리오가 작은 열쇠 하나로 자물쇠를 열고 있는 동안 잠시 조용했다. 줄리오는 열쇠를 잘못 집었기 때문에 다른 열쇠를 꺼내서 가까스로 자물쇠를 열었다. 그러나 새빗장을 들어 올리려 했을 때 거의 총구를 들이대다시피 하면서 발사한 권총알이 그의 오른팔에 맞았다. 대뜸 팔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느꼈다. 빗장을 들어 올려 하고 줄리오는 부하에게 외쳤다. 그런 말은 할 필요도 없었다. 권총의 섬광으로 부하는 새 빗장의 절반 구부러진 한 끝에 문에 달린 고리에서 벗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즉시 서너 명의 힘센 팔이 빗장을 들어 올렸다. 빗장의 끝을 고리에서 벗기자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제서야 간신히 문 한 짝을 조금 열 수가 있었다. 하사가 안으로 들어와서 목소리를 낮춰 줄리오에게 말했다. 이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상하지 않은 사람은 서너 명밖에 없고 5명은 쓰러져 버렸습니다. 나도 출혈이 심해서 정신을 잃을 것만 같다. 나를 떠매고 가도록 해주게. 줄리오가 용감한 하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 수도원의 파수막에서 서너 발의 총알이 날아왔다. 하사는 그 자리에서 적사했다. 다행히 우고네가 줄리오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두 병조의 이름을 불러 그들에게 대장을 운반하도록 했다. 줄리오는 아직 정신을 잃지 않았으므로 화원 안의 작은 문께로 운반하라고 명령했다. 부하들은 투덜거리면서도 명령에 복종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